다음 볼 내용은 모세혈관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물질 교환, 즉 미세순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혈관은 아시다시피 교환혈관입니다. 그래서 혈액이 갖고 있는 물질 중에 필요한 산소 및 영양분이 모세혈관 벽을 통과한 다음에 세포 외액, 즉 간질액 쪽으로 이동을 하면 간질액 주변에 있는 장기로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장기가 그것을 쓰고 남은 이산화탄소와 대사산물을 다시 간질액을 통과한 다음 혈액 안으로 다시 들여보내는 그러한 역할이 미세순환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물질 교환을 이룰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세혈관은 한 층의 혈관 내피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어떠한 물질이든지 이동이 쉽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단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내피세포의 틈을 통해서 직접 경유하는 방식으로 물질이 이동하고 또한 이동하는 물질에 따라서 그 이동 방법이 각각 다르게 구분되는데 용질의 경우는 확산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세포 외액은 용적 이동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동하게끔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지용성의 가스 물질은 직접 내피세포를 경유해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를 띠게 되고 만약에 내피세포를 경유할 수 없는 물과 혹은 분자량이 굉장히 큰 물질들의 경우는 수용성의 즉 친수성의 물질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세혈관이 갖고 있는 틈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모세혈관 틈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물질은 포도당, 아미노산 또는 이온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온들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포 외액의 이동 방향에 따라서 혈관에서 간질액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여과라고 하고 반대로 다시 내피세포를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를 우리가 흡수라고 보면 됩니다. 밖으로 나가는 혈관에서 간질 쪽으로 이동을 여과, 그리고 간질 쪽에서 혈액 안으로 들어오는 이동의 형태를 흡수라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질 교환을 이루기 위해서 혈액이 갖고 있는 물질이 혈관 밖으로 나가 조직으로 이동을 합니다. 즉 세포 외액의 이동을 이루게 되는데 세포 외액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즉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이동 형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힘은 여기 빨간색 박스에 있는 모세혈관 정수압과 그리고 파란색 박스 안에 들어있는 모세혈관 교질 삼투압입니다. 정수압은 혈관 내 혈액의 경우는 즉 혈압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조직 내에도 물론 여기 간질에도 정수압이 있지만 간질의 정수압은 매우 무시할 만큼의 작은 힘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혈관 정수압이 가장 크게 작동을 하며 이 모세혈관 정수압이라는 힘에 의해서 혈액이 갖고 있는 물질이 혈관 밖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모세혈관에 들어있는 교질삼투압 그리고 여기 간질에도 교질삼투압이 있습니다. 교질삼투압이란 단백질과 같은 알게인과 물을 끌어당기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액 안에 들어있는 교질삼투압, 모세혈관 교질삼투압은 약 25mm 머큐리 정도의 압력을 갖고 있지만 간질의 경우는 거의 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무시할 만큼의 아주 작은 압력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수치상으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혈류의 방향은 자, 이쪽이 동맥 쪽 모세혈관을 형성하는 세동맥입니다. 세동맥에서 흘러 지나가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여기 세정맥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세동맥에서 세정맥 쪽으로 혈류의 방향이 이루어지고 당연히 혈압이라고 이야기하는 혈관의 정수압, 모세혈관 정수압은 이렇게 세동맥 쪽에서 가장 높게 작용을 하고 세정맥 쪽으로 갈수록 그 압력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낮게 형성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혈관 내 정수압을 통한 세포 외액의 이동 방향, 즉 혈관에서 그리고
다시 간질 쪽으로 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여과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미세순환을 통해서 단백질 자체의 이동은 없기 때문에 혈액의 교질 삼투압은 이와 같이 고정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5ml 머큐리의 압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포 외액의 이동 방향은 조직에서 혈관으로 들어가는 형태, 즉 흡수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간질내 정수압이 있고 그리고 간질내 교질 삼투압이 있지만 매우 작은 힘으로 작용해서 들어가거나 나가는 데 있어서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세혈관 정수압이 우세하게 작용을 해서 일어나는 현상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작용, 즉 여과입니다. 왜 여과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밖으로 다 100% 모든 물질이 한꺼번에 이동한다면 여과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여기 혈액이 갖고 있는 단백질, 즉 모세혈관 교지삼투압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이 아직 혈액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안에서 밖으로 이동하는 물질의 이동 형태를 여과라고 볼 수 있으며 남겨진 단백질의 힘에 있어서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세정맥 쪽의 모세혈관, 정맥 쪽의 모세혈관에서 안으로 끌어당기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이동 형태를 바로 흡수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밖으로 밀어내는 여과, 다시 안으로 들여보내는 흡수의 과정을 통해서 여과를 통해서 나간 물질들이 근처에 조직이 있다면 조직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조직이 쓰고 남은 물질들을 다시 혈액 안으로 이동시켜서 정맥을 타고 순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현상을 바로 흡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과와 흡수의 밸런스는 어때야 될까요? 그렇죠. 여과가 100이 일어났다면 흡수도 100이 일어나야 되고 여과가 줄어들었다면 흡수도 줄어들어야 되는 그러한 둘의 관계는 항상 밀접하게 작용을 합니다. 왜 그래야만 하느냐면 여과는 여과를 일으킬 때 물과 동반한 많은 물질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 물질들이 바로 그 중간에 존재하는 간질이라는 물이 존재하는 영역을 거쳐가기 때문에 여과를 통해서 나간 물질이 100이라면 다시 모든 것들을 걷어들여서 들어가는 흡수의 형태도 100이 되어야지 여과와 흡수의 밸런스가 깨져서 만약에 간질에 원래 평상시 남아있는 체액량보다 많은 양의 물이 남게 되면 그게 바로 무엇을 형성하느냐? 부종을 초래하는 질환이 되는 것입니다. 부종이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라면 먹고 자면 얼굴이 띵띵 붓는 거, 뭐 이런 거.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몸이 많이 부어있는 형태. 이것을 우리가 부종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부종. 그렇다면 이 대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과와 흡수가 같아야 됩니다. 여과와 흡수가 같아야 되고. 이걸 다시 치환해서 여과와 흡수를 동일하게 보면 여과 빼기 흡수는 거의 0에 가깝게 작용을 해야 됩니다. 이 0을 가리켜서 우리가 유효여과압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물질 교환을 이루고 있다면 유효여과압은 0이어야 하고 여과와 흡수는 동일하게 작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게 0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즉, 여과가 흡수보다 더 커지는 경우. 빗대어 설명하면 여과가 너무 커지거나 흡수가 너무 줄어드는 경우에는 바로 부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설명해 볼게요. 부종이란 간질 내에 물이 많이 남는 형태를 부종이라 말합니다. 부종은 모세혈관을 통한 미세순환의 밸런스가 깨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과와 흡수가 동일하게 작동하지 않을 때 부종이 일어나며 유효 여과압이 0보다 커지게 되면 부종이 일어난다. 유효 여과압이 0보다 커질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여과가 너무 커졌거나 두 번째, 흡수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을 때 이때 유효 여과압이 0보다 커지면서 그것이 바로 부종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여과압이라고 얘기한다면 밀어내는 힘이죠. 여과 방향으로 우리가 10mm HG, 즉 10mm 머큐리의 압력을 갖게 되면
순여가 흡수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마이너스 7로 작용하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흡수를 일으키는 그런 형태를 띱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 보세요. 나가는 게 10이었는데 들어가는 게 7이네요. 3은 어디로 갔을까요? 부종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나간 것과 들어간 것이 동일하게 작용을 해야 된다면 나머지 3은 어디에 갔을까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모세혈관 근처에 머무르고 있는 바로 림프관이 가져가게 됩니다. 림프관. 왜 갑자기 림프관이 나타나느냐? 다음 PPT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과와 흡수는 동일하게 작동을 해서 간질내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가 물질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이 또한 부종을 일으키지 못하는 즉 정상적인 혈액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형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종이 어떠한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는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 수치가 많이 나와 있죠. 수치를 다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여과가 어디서 크게 일어나느냐, 흡수가 어디서 크게 일어나느냐, 여과와 흡수에 어떠한 아이들이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하느냐, 별표 표시한 것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에 PPT에 설명한 대로 모세혈관만으로의 여과와 흡수는 실제 약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질 쪽으로 이동한 물질 중에 어느 일부는 이렇게 모세혈관 근처에 존재하고 있는 림프관으로 이동을 해서 흡수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대동맥으로 유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 봤을 때 이와 같이 림프관을 통해서 나간 다음에 림프관에서 림프절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슴 림프관으로 모여들어서 그 다음에 정맥으로 합류하는 형태를 띠게 되겠죠. 이게 바로 림프관을 통한 미세 순환입니다. 림프관은 모세혈관 근처에 발달되어 있는 일종의 흡수기관입니다. 림프관은 처음부터 굵은 관이 나와 있지 않고 모세혈관 근처에 가는 림프 모세관이 있습니다. 모세 림프관이라고도 하죠. 림프 모세관을 거친 다음에 림프관을 따라 세 번째 림프절을 지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각각의 림프관으로 모여들어서 네 번째 가슴 쪽에 존재하는 가슴 림프관을 거쳐서 다섯 번째 정맥으로 합류합니다. 이 그림으로 봤을 때 림프 모세관에서 모이는데 림프 모세관의 그림으로 보면 끝을 보세요. 끝이 이렇게 다 잘려 있죠. 림프 모세관의 끝은 잘려 있는 데다가 막혀 있습니다. 커팅이 돼 있고 그리고 거기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블라인드 엔디드 막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림프관을 지나서 림프절을 갑니다. 림프절을 지나가야 돼요. 꼭 지나가야 됩니다. 왜냐? 림프절은 각종의 항체를 갖고 있는 면역작용의 기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림프절을 지나가면서 면역 기능을 통해 실제 기능을 하지 말아야 되는 물질들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림프절을 지나 면역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여과 기능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림프관을 지나가는데 림프관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무엇이 존재하냐면 판막이 있습니다. 마치 정맥과도 마찬가지로 판막이 존재해요. 굉장히 저류, 느리게 흘러 지나가는 물질이기 때문에 판막을 통해서 정맥 쪽인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유인해서 몰아줘야 됩니다. 판막을 통해 흐름이 유도되고 있다. 네 번째, 가슴 림프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정맥으로 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림프 모세관의 끝이 아니라 측면으로 흡수합니다. 끝은 막혀 있기 때문에 흡수는 측면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측면으로 이루어질 때 이 림프 모세관도 내피세포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단일 내피세포라기보다는 내피세포끼리 서로 겹쳐 있는 중첩된 내피세포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중첩된 내피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첩된 내피세포는 흡수의 방향은 유도하지만 다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떠한 여과처럼 보여지는 그런 기능은 절대 하지 못하는, 그래서 오로지 중첩된 내피세포에 의해서 오로지 흡수만 일어납니다. 자, 거기다 추가로 일곱 번째 하나 더 더합니다.
림프관을 통과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지방이에요, 지방. 그러니까 위장관에서 에너지원으로 지방을 흡수합니다. 지방산이 되어서 흡수하죠. 이때 에너지원인 지방이 흡수될 때 꼭 림프관을 거쳐갑니다. 그래서 림프관을 거쳐가야지만 혈액으로 흡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지방을 흡수하는데 림프관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들어갑니다. 가슴 림프관을 통해서 정맥으로 함유를 하는 거죠. 림프계의 순환, 그래서 림프계에서 순환계로 림프가 이동하는 최종 경로, 마지막 경로는 바로 가슴 림프관에서 정맥입니다. 만약에 여과에서 흡수되는 과정 안에서 림프관으로 일부의 물질들이 흡수되는데 보세요. 하루에 20리터가 여과됩니다. 그 중에 3리터는 꼭 림프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대략적인 수치이긴 하지만 이렇게 3% 정도는 세포 외액에서 림프관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3리터 정도 하루에 림프관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나머지 물질들은 다 간질에 남아있게 됩니다. 간질에 남아있는 체액량이 증가할수록 그것이 바로 부종을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질로의 물질의 축적이 남아있지 않도록 다시 림프관이, 림프계 시스템, 림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림프계의 순환이 꼭 필요하게 작용을 일으키고 림프계의 순환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 간질에 물이 남아서 바로 부종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 여과되는 물질의 나머지 부분을 바로 림프관이 순환해서 가져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끝이 막혀 있어요. 잘려있는 림프 모세관의 끝이 블라인드 엔드 림프 캐필러리라고 합니다. 막혀 있고요. 두 번째, 원웨이 책 밸브, 즉 판막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앵커링 필라멘트, 중첩되어 있는 내피세포예요. 그래서 이 내피세포 사이로 틈을 이용해서 들어가긴 하지만 밖으로 나오진 못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림프관으로의 흡수 이동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림에서 관찰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림프계에서 순환계로 림프에서 모여진 물질들이 이동하는 경로는 왼쪽과 오른쪽을 기준으로 약간 차이가 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흉부, 오른쪽 두경부, 머리, 그리고 오른쪽 팔 이렇게는 라이트 림빅 덕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른 림프관으로 통해서 들어옵니다. 오른 림프관으로 계부에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왼쪽을 기준으로 양쪽 다리와 왼쪽의 가슴, 왼쪽의 머리, 왼쪽의 팔, 그리고 양쪽 팔, 다리는 각각 가슴 림프관으로 계부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쇄골이 우리가 이렇게 목 아래에 있는 이 수평 뼈죠. 여기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이 부분 만져집니다. 자, 쇄골하 쪽에 존재하는 정맥으로 합류를 하죠. 쇄골하 정맥으로 들어와서 쇄골에 붙어있는 쇄골하 정맥으로 들어온 다음에 혈관으로 완전히 합류를 하는 거죠. 쇄골하 정맥, 그러니까 대정맥으로 모여서 림프액을 쏟아내서 나중에 100% 합류하게 돼 있습니다. 림프관의 흐름이 방해를 받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 서해 림프절이 있습니다. 서해 림프절이 이렇게 막혔어요.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에서 순환해서 들어오는 하지 정맥 그리고 하지 쪽에 림프관들이 제대로 흡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이와 같이 여기 아래쪽에 하대, 여기 아래쪽에 다리 부분에 발과 다리가 아주 심하게 붓는 그러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서해 림프절이 막히면 혹은 서해 림프절이 제거되면 다리가 붓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쉬운 예로 여기 가슴 부위에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가슴 부위에는 여기 애과 림프절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슴 부위에 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의 경우는 이 애과 림프절이 커팅되거나 잘리거나 혹은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
가슴을 절제한 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는 여기 근처에 겨드랑이 부분이나 여기 팔 쪽이 굉장히 심하게 붓는 그런 부종의 형태를 부작용으로 관찰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림프관을 통해서 물질이 들어가야지만 간질에 물질을 남기지 않아서 우리가 부종을 받지 않는 그러한 정상적인 순환을 갖게 된다는 거 그림에서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림프계의 순환 장애로 부종을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피병이라고 코끼리병입니다. 림프에 기생충이 서식한 거죠. 그래서 림프 활류가 막힌 거예요. 림프 활류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생긴 질환으로서 서해부 림프절에 막혔을 때 이렇게 부종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생충이 서식하는 방법은 보통은 이제 흙에 존재하는 기생충 알들을 우리가 밟고 지나가면 이것이 이제 표피에서 뚫고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서 이 하지 쪽에 있는 하지의 림프, 서해 림프 쪽에 기생충이 서식함으로써 림프관이 막혀서 하지 쪽으로 순환이 일어나지 않아서 부종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피병을 쉬운 예로 들어 림프관의 순환 장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나열되어 있는 부종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얘기로 설명을 다시 해보자면 부종이란 이데마죠. 이데마는 간질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종이 여러 가지 기전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원인과 예가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유효 여과압이 0보다 커졌을 때를 설명하는 거예요. 유효 여과압이 0보다 커졌을 때. 그 얘기는 여과가 너무 커지거나 그리고 흡수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여과가 너무 커지려면 원인이에요. 정수압이 상승하면 여과가 커집니다. 정수압이 상승할 수 있는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정맥 환류가 잘 일어나지 않아서 정맥 환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즉 다시 얘기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래서 전체적으로 혈액이 흐르고 혈액이 모세혈관에 머무르는 양과 시간이 너무 오래되고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과압이 상승하는 거죠. 즉 정수압이 상승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키드니 페일리어, 신부전이 있습니다. 신장은 콩팥으로 인해서 소변을 만들어내는 콩팥입니다. 근데 여기 소변을 만들어내는 기능 중에 첫 번째 과정인 여과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과에 문제가 생겨서 소변으로 나가야 되는 소변의 양은 줄어들고 정맥으로 함유한 혈액량은 많아졌습니다. 즉 정맥압이 증가하는 거예요. 중심정맥압. 중심정맥압이 올라갔습니다. 중심정맥압이란 정맥의 압력을 뜻하는데 아시다시피 정맥의 압력은 굉장히 낮아요. 0에 가깝죠. 중심정맥압이 상승해서 원래는 동맥의 높은 압력, 정맥의 낮은 압력, 그래서 혈액이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모세혈관에서 여과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정맥 압력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동맥과 정맥의 압력의 차이를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때 이제 정수압이 상승하는 거고 요로결석, 요폐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변이 빠져나가는 요관이 막힌 거예요. 소변은 적게 만들어지겠죠? 정맥의 혈액량은 증가하니까 중심정맥압이 올라가고요. 심부전입니다. 하트 페일리어. 이건 뭐냐? 동맥의 압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동맥의 압이 떨어질 때. 정맥 혈류가 잘 일어나지 않아서 정수압이 상승하고. 정맥이 막혔습니다. 정맥 폐쇄. 이 또한 중심정맥압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중심정맥압이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고. 심부전은 동맥압이 떨어지는 거고. 동맥압이 떨어질 때. 자, 순환의 원리는 동맥의 높은 압력, 그리고 정맥의 낮은 압력에 의해서 순환이 제대로 일어나야 되는데 동맥압은 떨어지고 정맥압은 올라가면서 모세혈관에 머무는 혈액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맥 환류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정수압이 올라가는 거죠. 그로 인해서 부종이 일어날 수 있고. 두 번째,
혈장 단백질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혈장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하거나 만들어진 단백질이 이탈하거나 혈액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할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소변으로 단백질을 잃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소변으로 단백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 신증후군에 의해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장 단백질이 감소하니까 여과 기능이 여과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지라도 흡수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흡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정수압은 여과가 너무 올라가는 거고. 자, 화상에 의해서 단백질을 소실합니다. 우리 몸이 타게 되면 혈액 안에 존재하는 단백질도 함께 중증 화상의 경우는 탈 수 있죠. 그래서 이때 흡수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흡수를 일으킬 수 있는 혈액에 있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간에 문제가 생겨서 단백질의 생산에 장애를 일으켰을 때 혈중 단백질의 양이 줄어들었을 때도 흡수가 잘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영양실조에 의해서 잘 먹지 못해서 우리가 필요하는 필수 영양분 중에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서 실제 에너지원인 단백질이 부족해서 삼투압을 일으키는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흡수가 잘 일어나지 않을 때도 이러한 부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세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했어요. 모세혈관에 구멍이 있습니다. 혈관의 구멍을 통과해서 물질이 이동하고 그리고 단백질이 걸러지는데 모세혈관의 구멍이 너무 크게 뚫린 거예요. 모세혈관 투과성이 증가했다는 건 모세혈관이 원래 갖고 있는 투과도보다 증가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혈액 안에 있는 단백질이 간질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간질로 빠져나오니까 흡수의 기능은 떨어지겠고 반대로 오히려 여과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히스타민과 같은 물질이 우리 몸에서 과민하게 많이 분비되는 경우, 히스타민은 우리가 혈액 때도 배웠지만 모세혈관 벽을 망가뜨리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혈관의 구멍을 뻥뻥 뚫어주는 그러한 물질이에요. 단백질이 혈액 안에 남아있지 못하고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이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독소 및 세균이 감염돼도 모세혈관의 내피세포를 상하게 만들 수 있고요. 화상에 의해서도 모세혈관 내피세포가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원인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직접 혈액이 갖는 흡수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 원인을 갖게 되겠고, 림프순환의 폐쇄, 아까 말한 대로 림프관으로 들어가야 되는 물질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 간질에 체액량이 남아 부종을 이루게 되는 경우 림프순환의 폐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암에 의해서 혹은 감염에 의해서 림프관이 막히거나 외과적인 수술에 의해서 림프관이 잘리거나 선천성 기형에 의해서 기형적인 문제로 인해 제대로 림프관이 흡수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할 때 이 모든 원인에 의해서 간질액 양이 증가하는 형태를 가리켜 바로 부종이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종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